내가 만든 타임머신에 멋진 이름을 지어줘야 될 텐데 말이야. 뭐가 좋을까? 내가 좀 우아하잖아? 엘레강스 어때? 아니야. Fantastic, beautiful, wonderful, superpower, superhero. 아우, 뭐가 좋을까? 맞아. 나는 귀엽고 깜찍하고 뷰티해. 그러니까 큐티, 깜찍 이런 거 어때? 아니야,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안 되겠다. 이렇게 어려운 건 말이야. 투표가 최고지. 동물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봐야겠어. 투표해달라고. 물어봐야지. 손가락이 있으면 뭐가 편한 줄 알아? 그건 말이지. 이렇게 콧구멍을 팔 수 있다는 거야. 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걸 굳이 그렇게 보여줘야만 했냐? 얘들아, 순호 봐봐. 아니, 뭐 순아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할말한 에? 할말하안? 이거 무슨 말이야? 뭐 중국말이야? 낑낑낑낑낑낑낑 할말하안 뭐 이건가? 저는 손가락이 있으면 뭐가 좋은지 애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그랬죠. 야, 안물안궁이었거든. 안물 안궁? 이것도 무슨 말이야? 뭐야, 프랑스 말인가? 안물 안궁? 뭐야, 프랑스 말이야? 너희도 솔까말 부럽지? 너희도 손가락이 있었으면 좋겠지? 아니거든. 아니, 솔까말? 아이고 정말. 아니, 하나도 못 알아듣겠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대체? 써니 박사님, 줄여 쓰는 말이잖아요. 자, 할말하안. 할 말 많지만 하지 않겠다. 안물 안궁. 안 물어봤음 안 궁금함. 솔까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것도 좀 지난 말이라고요. 요즘에는 다른 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나라 말이다 이거죠. 오, 세상에.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세종대왕님? 한글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그럼 한글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알아요? 안 되겠다.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생겼어요. 한글을 만들었던 그 시대로 가봅시다. 조선의 3대왕 태종에게는 아들이 넷 있었는데 그중에 셋째 아들 충령이 우리가 아는 세종대왕이에요.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왜 셋째 아들이 왕이 됐어요? 혹시 이번에도 왕자의 난? 아니요. 그건 아니고 태종은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세종대왕은 어린 시절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고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다른 왕자보다 충령이 왕이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실제로 세종대왕은 왕이 된 후에도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나란 일에 대해 고민했고 신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도 듣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도 놓치기가 일쑤였죠. 아니, 어떻게 밥 먹는 시간을 잊을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만큼 집중하신 거지. 순우 너는 이해 못하겠지만 난 절대 이해 못해. 세종대왕은 뛰어난 인재를 기르고 학문을 발전시켜야 백성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인 집현전을 만들어서 학자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게 했죠. 학자들 또한 아끼셨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늦은 밤에 집현전에서 책을 읽던 신숙주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세종대왕이 임금의 옷을 벗어서 덮어준 거예요. 세상에, 이건
임금님의 옷. 전하께서 나를 살피고 가셨다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또 집현전 학자들이 펴낸 농사직설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종대왕은 직접 뒤뜰에 농사를 지어보셨다고 해요. 오, 정말 되잖아. 이 책이 정말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겠어. 야호! 또 세종대왕은 신분과 상관없이 인재라면 누구나 나란 일을 할 수 있게 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장영실입니다. 세종대왕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분이 낮은 장영실에게 높은 관직을 내렸어요. 실제로 장영실은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 백성들의 삶에 큰 도움을 주었죠. 장영실이 만든 발명품 궁금하시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농사가 정말 중요했는데요. 농사에서 중요한 게 바로 강수량입니다. 장영실이 만든 이 치구기가 바로 그 중요한 강수량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천물의 높이를 재는 수표도 장영실이 만들었고요. 시계가 없던 당시에 물을 부으면 저절로 움직여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 자경루도 발명했습니다. 해 그림자로 시간을 재는 해시계도 장영실의 발명품이라는 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와, 신분이 낮다고 장영실에게 기회를 안 줬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니까 말이야. 장영실은 최고의 과학자이자 발명가였네. 세종대왕의 시대에는 과학만 발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왜 과거로 세종대왕의 시대로 왔는지 그 사실을 알고 있죠? 왜 왔을까? 아, 알죠, 알죠. 한글이 만들어진 시대라서 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세종대왕은요, 1443년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요, 1446년에는 책을 통해서 훈민정음을 세상에 알렸어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반포라고 합니다. 자, 1443년에 훈민정음을 만드신 후에 1446년에 세상에 널리 알리신 거죠. 훈민정음이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인 거예요? 맞습니다. 맞고요. 자, 이게 바로 처음에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만든 한글 훈민정음이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한번 쭉 한번 눈으로 보세요. 보세요. 모두 몇 개의 글자로 되어 있나요? 바로 28개의 글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28자?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은 24자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고요.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쭉. 예, 여기 닷소리라고 하는데요. 요 닷소리와 그 다음에 여기 쭉 홀소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닷소리는 다른 말로 자음이라고 하고요. 홀소리는 다른 말로 모음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잘 보시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글자들이 있어요. 자, 어떤 것일까요? 뚜두두두두두두 보이죠? 바로 요겁니다. 요것의 이름은 옛 이응이라고 합니다. 자, 또 한번 찾아볼까요? 뚜두두두두두두. 예, 바로 요겁니다. 자, 요것은요, 여린 히읗이라고 부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글자 보이죠? 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반잇소리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모음, 홀소리에서도 우리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예, 바로 요거죠. 짜잔, 여기 있습니다. 자, 이 글자 이름은 아래아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모두 28글자에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4글자를 빼어보니까 네, 24개. 예, 24개의 글자가 되겠죠? 지금은 24개의 글자만 사용하고 있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글자를 가지고 글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닷소리, 홀소리 가지고 글자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있다. 자, 디귿하고 여기 아를 합해 볼까요? 그럼 다가 되죠. 자, 세종대왕은 이런 식으로 닷소리와 홀소리를 합쳐서 글자를 만들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볼까요? 닷소리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내셨을까 궁금했죠?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가 말을 할 때 필요한 발음 기관을 본따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입술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입술이 꼭 필요하죠? 자, 여기서 나온 닷소리가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자, 입술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이 바로 미음 닷소리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미음보다 조금 더 강한 발음이 있습니다. 바로 비읍이죠. 비읍은 미음에다가 획을 더해서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자, 또 있어요. 미음에다가 획을 더해서 만든 것이 피읍도 있답니다. 획을 더해서 더 강한 소리를 나타냈다 이거죠. 이걸 알아내시고 만드시려면 엄청난 시간과 정성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이걸 알아내고 연구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요. 쉼 없이 글자 연구에 힘쓰느라 세종대왕은 눈병까지 걸리고 말았습니다. 옆에서 신하들이 쉬세요 해도 절대 꼼짝 안 하시고 계속 연구를 하셨는데 진짜 세종대왕을 힘들게 한 것은 딴 데 있었어요. 내가 우리말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글자를 만들려고 하오. 아니 되옵니다. 어이? 왜 안 돼요? 첫째, 한자를 사용하는 명나라의 문화를 섬기고 배워야 하는 조선에서 글자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둘째, 한자로 배우는 학문이 진정한 학문이지 새로운 글자로 배우는 학문은 진정한 학문이 아닙니다. 셋째,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은 관리들의 잘못이지 백성들이 글자를 몰라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걸 멈춰주시옵소서. 멈춰주시옵소서. 멈추셔야 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 조선의 신하가 아니라 중국 신하들 아니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내 말이. 그래도 다행인 건 이렇게 신하들이 심하게 반대하는데도 세종대왕님이 끝까지 훈민정음을 만드셨다는 거지. 맞아. 근데 세종대왕님은 왜 그렇게 훈민정음을 만들고 싶어 하셨을까? 여보게, 나라에서 농사 짓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을 만들었는데 자네 혹시 본 적 있는가? 아이고, 제가 그걸 어떻게 봅니까요? 글자를 모르는데. 자네도 책을 못 읽는가? 그럼요, 나으리. 저희가 어디서 글을 배우겠습니까? 하얀 건 그냥 종이고 까만 건 글자겠거니 하지요. 전하,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많아서 책을 전해주어도 읽지를 못합니다. 그럴 만도 하지. 어려운 한자를 백성들이 알 리가 없지. 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관아에 신문고를 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성들이 늘어나고 있사옵니다. 그래? 어떤 억울함이 있는지 내가 직접 들어봐야겠다. 너희들은 억울한 사정을 지방 관아에 접수하지 않고 왜 신문고를 친 것이냐? 전하, 저는 글을 모르는 까막눈이라 고소장을 쓰지도 못하고 관아에서 써주어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를 때린 자가 관아에 뇌물을 주고 고소장을 바꿔 써서 제가 오히려 억울하게 벌을 받은 일만 여러 번이옵니다. 제가 글을 몰라 잘못 쓴 줄도 몰라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허허, 모두 글자를 몰라 당한 억울한 일이구나. 백성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하다.
농사짓고 먹고 살기 바쁜 백성들이 서당에 가지 않아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 소리를 닮은 글자를 만들어야 해. 그래서 세종대왕님은 신하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백성을 위해 훈민정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글자 이름도 훈민정음이라 하신 거죠. 자, 글자를 만들었으니까 이 글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죠.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해례본이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해설서. 네, 해설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봤을 때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어떻게 활용하면 되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 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원리로 글자들을 만든 것인지 여기에 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으신 거예요. 세상에 글자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그러니까 설명한 그런 책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세계 기록 유산이 되었답니다. 오호, 역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우리말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어서 훈민정음의 뜻이나 의미가 지금까지 잘 전달될 수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없었다면 우리는 훈민정음을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지? 하나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우리 손에 턱하니 올 수 있었던 데는요, 이분의 공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분은요, 문화재를 굉장히 귀하게 지키신 분인데 누구시냐? 간송 전형필 선생님이시죠. 이분은요, 물려받은 재산을 우리나라 문화재를 사들이는데 전부 쓰신 분입니다. 그때는 일제시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엄청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우리 문화재를 잘 간수하고 사들이는 일을 하셨죠. 1940년에 간송 전형필 선생님은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을 누군가가 판다는 것이죠. 얼마에? 1,000원에. 1,000원이요? 엄청 싸게 팔았네요. 그때만 해도요, 1,000원이면 기와집 한 채 값이었다고요. 집 한 채 값이요? 엄청 비싼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이분은요, 1,000원에 팔겠다던 그 훈민정음 해례본을 10,000원을 주고 사셨습니다. 이유는요, 이렇게 민족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어떻게 1,000원에 사겠느냐? 나는 10,000원을 주고 사겠다. 라고 그 귀한 가치를 인정하셨다는 거죠. 이분은요, 그 이후에 6.25 전쟁이 터졌을 때도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가슴에 꼭 품고 피란을 다닐 정도로 아주 귀중하게 여기셨답니다. 우와, 저였다면 더 깎아서 사려고 했을 텐데. 그만큼 우리 문화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정말 멋있는 분이죠. 자, 아무튼 우리 세종대왕은요, 이 훈민정음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그 노력 중에 하나가 관리를 뽑을 때, 하급 관리를 뽑을 때 이 훈민정음 시험을 도입하신 겁니다. 여기 훈민정음에 만점을 받고 말겠어. 즉 훈민정음 시험을 잘 봐야 관리가 될 수 있었을 테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공부를 했겠어요. 오, 지금으로 치면 국어 시험이네요. 맞습니다. 당시에는요, 중국 한자 시험만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훈민정음 시험을 싹 더 넣은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자, 그리고요, 훈민정음의 보급을 맡을 언문청이라는 관청도 설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훈민정음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릴까 고민을 하셔서요, 드디어 훈민정음으로 쓴 여기 벽서,
예, 벽서까지 붙기 시작했답니다. 덕분에 훈민정음은 더욱더 백성들 곁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었는데요. 바로 한글 소설이 등장한 것이죠. 저기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의 주인공 홍길동. 홍길동전은요, 광해군 때, 조선 광해군 때 허균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이랍니다. 그 밖에도 심청전, 흥부전, 춘향전, 한글 소설이 속속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 신분제도를 비판하고 서로 다른 신분의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등 사회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는 내용이 많았대요. 그러면서 점점 한자와 한글이 함께 쓰이기 시작하다가 1894년 갑오개혁으로 드디어 우리 한글이 나라 글로 공식 인정이 되었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나라에서 만드는 문서에 이 한글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뿐인가요? 1896년 독립운동가인 서재필이 중심이 되어서요, 한글로 만든 신문, 독립신문이 발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쉬운 한글을 통해 세상 일을 더 많이, 더 쉽게 알 수 있게 되었죠. 1910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들어섰는데요. 이때 우리말 그리고 우리 그린 한글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한국말도 사용하지 말아라, 한글도 사용하지 말아라 이랬거든요. 그럼요. 그럼 뭘 사용하라는 거예요? 대신 일본어를 사용해라라고 했어요. 게다가 학교에서 우리 글까지, 우리말과 우리 글까지 사용하는 것도 다 금지했고요. 심지어는 일본식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을 다 바꿔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선이라는 말 쓰지 마, 그런 이름 쓰지 마, 미치코라고 해, 뭐 미도리라고 해,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이것이죠. 와, 너무하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이름을 쓰고 우리나라 말을 쓰겠다는데 치사하게 밥도 안 주고. 아, 이게 나라 잃은 서름이라는 건가? 맞아요. 우리 글, 우리 말, 우리 이름을 사용하면 아주 큰 불이익을 줬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말을 연구하는 조선어학회 회원들에게 누명을 씌워서요, 옥살이까지 하게 했죠. 하지만 광복 후에는 우리나라에서 한글 교육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요, 문맹률이 아주 낮은 나라예요. 문맹률이 뭐냐면 글자를 보고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의 비율을 문맹률이라고 하는데, 이 문맹률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낮대요. 한글은 배우기 쉽잖아요. 아주 우수한 글자라서 그런 거죠. 맞습니다. 세계에서는요,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잘 인정을 해서 유네스코에서는요, 매년 문맹률을 낮춘 사람, 문맹 퇴치에 앞장선 사람이나 단체에게 상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 이름이 바로 설마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바로 세종대왕 문해상이라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저기 멀리 인도네시아에 찌아찌아족이 있는데요. 이 찌아찌아족은요, 우리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글의 과학성, 우수성이 널리 인정받는 그런 순간이 된 거죠. 한글을 머나먼 나라에서 공식 문자로 사용하고 있다니 뿌듯한데요. 나도. 지금 한글은 24자가 사용되고 있다.
오뎅은 순 우리말이다. 1896년에 독립운동가 서재필이 중심이 되어 만든 한글로 쓰인 신문은 독립신문이다. 우리나라 화폐를 잘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만원권. 만원권에는 누가 있을까요? 우와우. 네. 제가 보니까 워프가 빨랐네요. 세종대왕입니다. 맞습니다. 만원권 화폐 주인공은 세종대왕. 근데요, 그 만원권 화폐를 잘 보면요, 세종대왕의 업적도 숨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기! 네, 먼저 이것은 혼천의라는 천문 관측기가 되겠습니다. 당시에는요, 조선에서는 중국 달력을 보고 농사를 지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날씨와 안 맞는 경우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세종은 해, 달, 별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혼천의를 만들고 우리나라의 달력을 제작했답니다. 아, 그리고요, 최초의 한글 소설 뭐라 했지요? 홍길동전! 그런데요, 만원권 지폐를 잘 보면요, 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문헌 용비어천가라고 합니다. 자, 내용은요, 조선을 세우기까지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의 노랫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만원권에 숨겨진 세종대왕의 업적 찾기 성공! 성공! 엘레강스, 판타스틱, 뷰티풀, 원더풀, 슈퍼파워, 슈퍼히어로, 큐티, 프리티, 아이고. 이런 거 다 별로야, 별로. 내 타임머신은 순수한 우리말, 순우리말로 이름을 지어줄 거야. 뭐가 좋을까? 그래, 시나브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예쁘다, 시나브로. 또 뭐가 있을까? 윤슬 있었지.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서 반짝이는 뭐 잔물결? 이것도 예쁘다. 또 뭐가 있을까? 마루. 그렇지. 마루라는 건 등성이를 이루는 어떤 뭐 지붕? 또는 산? 요런 것의 그 꼭대기. 꼭대기를 말하는 게 마루잖아. 그것도 좋고. 내가 왜 그걸 생각 못했지? 꽃꽂이. 아주 오랜 옛날 꽃꽂이. 우와, 입에 찰싹 붙는다. 착착 감겨. 꽃꽂이. 이제부터 내 타임머신 이름은 꽃꽂이야. 꽃꽂이 잘 부탁해.